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내용 입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입문. 자,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입문서 목차예요. 목차. 목차 한번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중개사 법령이 아까 30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뭐 2편, 3편보다는 여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총칙에서 용어 파트 이제 다룰 건데요. 총칙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뭐 2장에서 9장까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칙에서 용어 같은 거를 확실히 여러분 걸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이제 등록 같은 거는 뭐 이제 그 등록을 해야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하는 과정, 여기는 절차 같은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결격사유라든가 등록 요건 뭐 이런 거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4장이 이제 어떻게 중개업을 잘 경영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의무, 이 파트가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우리는 해야 할 것도 많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위반하게 되면 이런 벌칙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개업을 하면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보수에 관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상호 협력은 뭐 우리 협회 같은 거 만들어서 개공들끼리,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협력하는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이제 그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거래 정보망이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작년 우리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31회 시험에서도 문제가 2개나 출제가 되었었어요. 실제로 거래 정보망에서. 뭐 그런 내용들이고, 이 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좀 절차법이고 좀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는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건데, 신고에 관한 절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루고요. 신고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 토지거래 허가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 토지거래 허가제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다룰 건데, 얘는 이제 크게 보면 그 흐름 한번 딱 잡고 체계 잡고 곁가지들은 이렇게 좀 뭐 책이나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이렇게 잡아나가는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만 잡고 여기 이제 뻗쳐나가는 곁가지들은 차례차례 잡으면 돼요. 이 흐름, 뼈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파트가 되고요. 중개 실무는 5문제 출제가 됩니다. 5문제 출제가 되는데, 뭐 이제 물건 조사 확인, 물건을 조사하고 뭐 확인하고 이런 거에서부터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뭐 경매 파트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관련해서 경매 부분은 여기 중개 실무 관련한 경매 파트 여기에서 이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입문서 순서대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문서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법령은 2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우리 달리 표현하면 명령이라 그래요. 여기를 위임명령, 집행명령. 그래가지고 법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은 법과 명령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법 있잖아요. 법은 우리 국회에서 제정하는 그런 거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법률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법과 법률은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한 지문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한 지문으로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단락이 한 단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2단락 넘어갈 때는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부동산 등기법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부동산 등기법. 예, 근데 이제 공법에서 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두 달락 넘어가는 건 다 법률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시행령은 우리 대통령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는 우리 채색을 한번 여러분 형광펜 있으시면 한번 해주실래요? 예. 그래서 시행령과 대통령령은 같은 말인데 이런 거는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예,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도 한번 채색 잡을게요. 시행규칙을 국토부 교통부령, 국토부령 뭐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장관의 명령이고, 그렇죠? 여기는 장관의 명령, 여기는 대통령의 명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합쳐서 법령이라고 한다. 시험 범위는 이렇게가 다 시험 범위다. 세 개 다. 법만 그 시험 범위가 아니라 세 개 다가 시험 범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국내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내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적용이 된다. 외국에 소지하는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이. 뭐 이런 얘기죠. 나아가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개를 할 수 있지만 옆 나라 일본 부동산은 그죠? 일본 부동산은 중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국내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 내지는 일반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법과 일반법의 좀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반대되는 개념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법. 그러니까 특별법의 반대말을 일반법. 뭐 같은 말로 기본법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 이제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 많이 들어드린다고 했으니까 사례. 자, 민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공인중개사법. 민법,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자는 백성민자예요. 요 민자가.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적용된다 이런 뜻인데 그 백성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백성한테만 적용하는 거니까 이게 등호를 만약에 표시한다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민법보다 뭐가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이. 그러면 여기가 일반법이 되고 먼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거, 기본적인 법에 들어가고 여기가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일단 일반법, 기본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사례 드린 거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거꾸로 지금 제가 사례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또 법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나중에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라고 해가지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유형을 이제 말씀드릴 때 소위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또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때는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을 나중에 적용하는 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호가 이렇게 연결돼요. 이 법과 이 법을 또 비교해 보면 그래서 여기는 특별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등호가 이쪽으로 열리니까요. 그죠? 그런데 얘랑 비교하면 얘는 특별법이었지만 얘랑 비교하면 얘는 특별한 법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적용되니까 얘가 일반법적 지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는 지금 얘를 설명한 거야. 요거 두 번째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에 비하면 특별법이에요. 근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한다면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만약에 중개를 한다 이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일반법, 기본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간법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간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얘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여기다 메모 한 번만 해주실래요? 예, 이렇게 법을 두 가지로 나눠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때, 공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어요. 공법과 사법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그럼 공법은 한자로 쓰면 이 공자가 되고요. 법법자에. 사법은 한자로 쓰면 사사로이 쓴다라는 의미로 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 이렇게 나누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개입이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면 공법이고요. 그냥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다 그러면 사법이에요. 그래서 뭐 예컨대 그 우리가 2차 과목에서 배우는 뭐 등기 이러면 등기관 뭐 공무원이잖아요. 뭐 나오고 또 뭐 세법이다 그러면 뭐 세무서 나오잖아요. 다 이제 공법이란 말 그런 거 다 공법인데 우리 1차 과목에서 배우는 민법 있잖아요. 민법은 항상 이런 것만 다루어요. 뭐 매도 매수, 인대 인차, 또 뭐 채권 채무, 뭐 양도 양수 뭐 이런 관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사법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법의 영역이 완전히 이렇게 갈리는데 아주 공교롭게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도 생겨요. 예, 이 교차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중간법 내지는 사회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혼합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혼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중개사법에는 그러니까 이제 등록관청도 나와요. 관청. 예,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또 규율하기도 하거든요. 예, 여기는 관청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민만 나온단 말이에요. 민 대 민의 관계가 사법관계고 여기는 관 대 민, 예, 이의 관계가 이제 공법관계예요. 근데 여기 중개사법은 관도 나오고 민도 나오고 다 나오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목이다. 그래서 기본 중간법 내지는 사회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법 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런 거를 좀 계략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뭐 돼지고기로 한 거야, 소고기로 한 거야, 이런 거 알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내가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잘 안 먹어, 뭐 소고기는 뭐 안 좋아해,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법 과목을 공부할 때 뭔가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법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최종 목적은 그림을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법의 최종 목적. 만든 이유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출하는 이 산업을 중개업이라 그래. 이 큰 산업이죠. 왜냐하면 여기 종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한 12만 명 정도 돼요, 현재. 11만 한 8천 명 이 정도 되니까 꽤 많죠? 예.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까지 하면 못해도 한 50만 명?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50만 명이 가장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식구까지 따지면 수백만 명이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산업이죠. 그거를 육성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예, 그래서 국민경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건 이들의 경제 활동을 이바지하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이들이 의뢰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의뢰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만화에서 보여드렸던 그 부부, 그 의뢰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의뢰인의 어떤 경제 활동에 또 이바지하는 뭐 이런 거죠. 재산권 같은 거를 보호한다 뭐 이런 측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도표화 시켜 보면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학자도 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해서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궁극의 목적이 되죠. 이거를 궁극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용어가 나왔어요. 우리 여기다 별을 3개를 좀 잡겠습니다. 인문 과정에서 용어만 여러분 잘 파악해도 완전히 이제 만족스러운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용어는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 하셔야 될 겁니다. 용어 많지도 않아요. 딱 6개 밖에 없어요. 용어 6개를 완전히 내 걸로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는 암기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라는 거야. 이해. 자, 중계부터 보겠습니다. 중계는 이거 한자로 좀 한번 써드리면 중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중계가 그 한자어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다시 한번 써드리면 중계가 이게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람인 변이야.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 이 개자가 끼일 개예요. 그 사람이 가운데에 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봐요. 어떤 사람과 이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을 사람이에요. 매도. 이 사람은 살 사람이에요. 매수. 그런데 이 중개하는 사람은 이 매도하고 매수인 사이에 끼어서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중개한다 그래요. 중개. 한자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조의 규정에 의한 3조는 이제 바로 이어서 볼 거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그러면 행위를 우리 여기다 채색을 한번 잡겠습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행위는 누가 하냐면요. 여기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하게 되고 그 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중개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알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행위라는 거를 하고요. 얘네들이 행위를 하고 중개하는 사람은 알선을 하는 거야. 그죠? 여기는 알선한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얘를 법률행위라고 그러고요. 왜 법률행위냐면 이 매도 매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뭐가 하나가 넘어가냐면요. 소유권이 넘어갈 거예요.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우리 그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걸 법률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법률 행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선하는 행위를 우리는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사실행위. 이런 용어들은 그냥 부담 없이 듣고 계시고 나중에 민법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우리 법률행위, 사실행위는 민법 파트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행위가 법률행위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알선은 사실행위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개는 당사자들이 어떤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도와주는 거. 알선하는 게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중개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용어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아까 이제 시험 얘기 했었잖아요. 자격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한다. 우리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을 해야 뭐 자격을 취득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자격 취득한 자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도 되고요. 법인도 될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법인은 법에서 사람임을 인정한, 뭐 회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인은 되지만, 왜? 시험 봐야 되니까. 법인은 이게 되지 않죠. 왜냐면 법인은 시험을 못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자연인에 한해서 될 수 있는 개념이 공인중개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중개업이 나왔는데, 중개업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뢰가 있어야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뭘 받아야 되냐면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 없으면 이게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개를 뭘로 해야 되냐면 업으로 해야 돼요. 여기다 한번 번호 한 번만 매겨 드릴게요. 1, 첫 번째, 2, 두 번째, 그리고 3, 세 번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중개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의뢰받아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뢰가 없으면 이거는 중개업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보수, 여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영리. 그 다음 업으로 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있어야 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이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행위는 이게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행위는 업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을 한번 보면 일회성, 어쩌다 하는 거, 네. 또는 우연성. 그래서 한 번 하는 거, 어쩌다 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건 업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업이 아니면 뭐냐? 업이 아니면 중개에는 들어가겠죠. 어쩌다 해도 중개는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그건 중개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만 해도 중개예요. 한 번만 해도 중개인데 계속하면 그건 중개업이 된다. 그리고 보수받고 하면 중개업이다. 자, 4. 개업공인중개사.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개공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할 건데 개공은 약어예요. 뭐하고 뭐를 우리가 이제 따서 앞에 공인중개사의 공.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개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겠죠. 중개사무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랬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등록한 자에다가 채색 한번 잡아주실 건데 이따가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등록에 관한 또 3장에 또 나오잖아요. 등록을 어떻게 하는 게 등록인지를 보여드릴 건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등록 대장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이걸 등록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한 자에서 이 자는 등록한 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인도 되지만 법인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인도 되고 나아가서 법인도 된다. 법인이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법인인 개공이 있어요. 법인인 개공.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그 법인을 만들어 회사, 뭐 조합 이거 만들어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인 개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자는 자연인만, 사람만 됐잖아요. 근데 법인은 안 되고, 근데 여기는 자가 자연인도 되고 우리 법인도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하고 뭐는 다른 말이에요. 공인중개사와 개공은 요 2번과 4번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5번째 이제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왔는데 소속공인중개사도 약어가 있어요. 좀 길으니까 앞으로 저하고 이제 1년 동안 수업할 때 뭐 개공은 한 뭐 10만 번 정도 우리 뭐 횟수로 따지면 그리고 소공은 한 5만 번 뭐 이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이거 풀네임으로 다 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 듣는 사람도 힘들고 필기도 힘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어로 여기는 소공이라고 줄여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어, 소공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약어다. 자, 해서 이제 소속공인중개사의 우리 업무가 정의가 뭐냐면 개공에 소속되어져, 그러니까 취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취업을 하면 자격 가지고 취업하면 소공이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거는 직급이 조금 높은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 사원 또는 임원은 직급이 높은. 그러니까 법인에서 뭐 주식회사다 뭐 이러면 대표이사 같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말하자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자격이 있으면 다 소속공인중개사
입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두 개인데,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 업무를, 우리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 왜냐면 얘가 종업원이니까. 예,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1번. 그 정의 안에. 그리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 2번. 예,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이다라고 새기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특별히 뭐 약어 없고요. 그냥 중개보조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다 우리 채색 잡아요. 공인중개사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자는 소공이 되거나 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여야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될 성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여기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까지 밑줄 한번 잡아볼게요. 채색 한번 잡아볼게요.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집 보여주는 거 같은 거, 손님 모시고 가서 집 보여주고 하는 거, 아니면 전화 받는 거, 뭐 손님 오면 응대하는 거, 이런 것들 일반 서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자를 소위 중개 보조원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격을 땄어, 내가. 그럼 자격을 땄으면 개공이 될 수도 있고 소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그냥 공인중개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냥 나는 자격만 있을 거다 그러면. 자, 용어를 제가 1회독, 그러니까 한번 읽어드리면서 쭉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게 우리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용어가 바탕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용어가 바탕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 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요거 한번 봤으니까 또 한 번 보고 3번을 볼 거예요. 용어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이번엔 이제 하나씩 좀 풀어서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개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중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행위를 알선하는 거를 우리 중개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그 중개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일단 물건이 있어야지. 중개대상물. 아까 여기 보면 중개대상물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중개대상물.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지. 이 물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매도나, 여기는 없지만 뭐 임대인도 괜찮고요. 여기가 임대인이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임차인이 되겠지. 그렇죠? 이런 당사자들이 필요해요. 당사자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선은 누구예요? 중개하는 주체. 아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을 연결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를 중개 행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걸 업으로 하려면 개공밖에 안 된다. 온리 개공만 할 수 있다. 그럼 중개하는 거, 어쩌다 하는 건 누구나 해도 돼요. 누구나 해도 되는데 이걸 업으로 하려면 반드시 자격 따서 시험 봐가지고 자격 취득해서 등록하고 해야만 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개는 중개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물건이 있어야 되고 거래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3가지가 중개의 3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법률행위, 뭐 사실행위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그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매매 계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매매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다. 그 매매 계약이면 물권 변동, 즉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변동이 오게 되는 거, 소유권 이전이라는 변동이 오게 되는 거를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런 법률 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예를 들자면 청약의 의사표시라든지 승낙의 의사표시라든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이런 의사표시라든지, 여기는 없지만 중개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률 사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개는 법률 사실이었고요.
그 목적이 되는, 타깃이 되는 이 계약은 이걸 행위라 그러잖아. 법률 행위가 되고, 그리고 그 효과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물권 변동.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권리의 득실 변경. 그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은 뭐 소유권의 득실 변경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는 없지만 저당권의 득실 변경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중개라고 칭합니다. 자, 중개업을 좀 볼 건데, 중개업은 말 그대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보수 꼭 있어야 되고, 업으로 할 것, 뭐 이게 이제 중개업인데, 이게 업으로 할 때 보면,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계속성과 반복성. 그쵸? 계속성과 반복성. 제가 여기 지금 판례를 처음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판례는, 대법원. 우리나라 이제 법원이 지방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위에 고등법원이 있고요.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어요. 슈프림 코트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법원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고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판결문으로 내리거든. 이거를 우리가 판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그럼 이 판례는 기판력이라 그래가지고요. 다투지 않아. 다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잖아.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판단했는데, 뭔 소리야, 그게 아닌 것 같구만, 이런 식으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판단을 해버리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야 돼. 그리고 용인해야 돼. 그걸 기판력이라고 해요. 다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 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반대 얘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우연한 또는 단일회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건 업이라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런 거 잘 물어봐요. 우연한, 단일회 이런 말 나오면 업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앞으로 판례도 자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에서 핵심 정리가, 중개와 중개업에서 핵심 정리가 뭐냐면, 중개는 간단히 말하면 행위를 알선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고, 그걸 알선하는 중개가 이제 곧 알선인데, 사실행위인데, 얘가 법률 행위고, 근데 이 중개는 누구나 해도 되는 거야. 누구나. 그러니까 이 중개는 누구나 해도 괜찮아요. 왜? 어쩌다 하는 거니까. 어쩌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해도 돼요. 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등록 없이 해도 처벌하지 않아요. 처벌되지 않는다. 중개는, 근데 중개업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뢰와 보수와 업이잖아. 업은 무슨 성이 있다 그랬어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누구나 하면 안 돼. 이거는 등록을 하고 해야 돼. 이거는 온리 개공만. 그래서 개공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 이따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등록 요건에서. 자격 없는 사람은 이 개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 하는 거고, 이거 만약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벌받아. 처벌. 근데 처벌은 어떻게 받냐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아주 강력하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3년 3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얘를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3년 3천 이렇게. 우리 과목에는 3년 3천과 1년 1천 이렇게 두 가지 형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년 3천 이런 식으로. 그럼 정리 확연히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얘라고 말씀드렸죠. 중개와 중개업은 다르다. 그죠? 중개와 중개업은 다르다. 그냥 누구나 해도 된다. 중개. 그리고 합법적 개공만 해야 된다. 중개업.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어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줄여서 개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개업한.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등록한 자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여기서 등록한 자에서는 사람도 있지만 법인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도 있지만 법인도 존재한다는 거. 중개법인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개공은 지위가 우리 대법원이 뭐로서의 지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상인이다. 우리는 상인이에요. 왜냐면 업을 할 거니까 대가 보수를 받고 해야지. 근데 우리가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거라서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약정이 없어도 내가 상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당연한 보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었다고 쳐봐요. 근데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사전에 밥값을 준다고 안 했어. 내가 밥값 얼마 줄게요 이렇게 안 했거든. 근데 밥을 먹었으면 당연히 밥값은 줘야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식당 주인이 상인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개공의 종별, 유형, 이걸 이제 종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말로 개공의 종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자연인만 되는 게 아니라 법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도 되지만 법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되지만 법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일단 우리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일단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의 개공은 시험 봐서 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을 한 다음에, 그죠? 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한 거야. 여기는 등록을 한 거죠. 말하자면,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자격과 등록이 결합돼서 얘는 개공이 된 거지. 그쵸?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왜냐면 시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근데 부칙상의 개공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칙 개공은 정확히는 1985년에 1회 시험이 있었거든요.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 85년 이전부터 등록을 이미 하고 있었어.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부칙상의 개공, 뭐 중개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소개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는 없는 거냐면 등록은 있지만 자격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부칙상의 개공은 전국에 3,000분 정도 살아 계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들이 좀 많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종별이 이제 이건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그라드는 종별이고 얘만 남을 겁니다. 개인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부칙상의 개공, 이건 부칙개공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요. 시험에도 실제로 나오기도 해요. 자격 없는 개공이다. 특별히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다. 이분들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종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인 개공에서 보면 중개법인이라는 거 있죠. 이 법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인을 하나를 만들어요. 이 법인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회사이거나 조합도 돼요. 회사나 조합을 설립해서 이 법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도 어차피 등록이랑 자격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게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인 자체가 개공이에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개공은 그러니까 개인에서 개공은 그 사람이 개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개공이냐면 법인이 개공인 거야. 법인 자체가 개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표라는 개념이 이제 운영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법인이 할 수 없는 거를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는 걸 이제 대표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교육을 받는 건 대표가 가서 받고, 물론 사원 임원 전원도 받아야 되긴 하지만, 뭐 또는 뭐
도장 찍는 거, 이것도 법인이 도장을 못 찍잖아. 인장 날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표가 찍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대표가 하긴 하는데, 대표가 만약에 사망했다고 해서 그 법인인 개공이 문 닫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대표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법인 자체가 해산을 하면 회사가 없어지게 되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시험 봐가지고요, 회사 만들어서, 법인 만들어서 등록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특수법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중개업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아까 제가 그 일반법, 특별법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해드렸던 지역농어협동조합 있잖아요. 이게 농어협동조합법. 이 법에 의해서 이 지역농어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등록을 얘네들은 안 하고 해요. 그래서 등록 없이 하기 때문에 얘네는 등록을 안 해서 얘는 개공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법인인 개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 지역농어협동조합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애니까 기억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역농어협동조합은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데, 얘가 등록을 안 하고 한다, 이렇게 등록 없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공인중개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을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진로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세 가지 진로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냥 공인중개사 자체. 그 다음, 등록하면 개공되겠죠. 개공되겠죠. 그리고 취업할 수가 있잖아요. 직원으로. 그러면 소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진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밑에 보면, 기억해야 될 게 공인중개사. 얘는 자격만 있는 친구. 한자로 선비사자 쓴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는 친구. 얘는 자격도 있는 데다가, 그쵸? 플러스 뭐 한 자? 등록한 자. 이런 얘기고. 여기는 자격 있는데 소속된 자. 그러니까 소속됐다는 거 뭐예요? 취업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이거 될 수 있죠. 그쵸?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이것도 될 수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는 안 돼. 자, 어떻게는 안 되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는 개공될 거야.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나는 소공될 거야.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될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소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내가 등록을 폐업하면 공인중개사가 되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가는 거. 또 소공도 사직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그 사무실에서 관두고 나서 이렇게 관두면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개공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막바로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를 소위 이중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다가 또 우리 그 등록 취소가 되고,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 얘기죠.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뭐 소속된 우리 그 공인중개사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 두 개, 중개업무 수행하는 것과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우리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 그쵸?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다음 시간에 이런 거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거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를 쓴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를 쓰는 거는 누구만 쓸 수 있는 거냐면
개공과 소공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확인 설명서,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확인 설명서가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게 좀 화면이 좀 작아서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죠. 여기 이제 서명하고 뭐 홍길동 뭐 이름 쓰고 도장 꼭 찍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서명 날인 해야 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도 하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중개부조원 있죠. 아까 중개부조원은 뭐 아닌 자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라는 말이 꼭 나와줘야 되고 여기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중개 보조원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들은 뭐는 못해요. 중개 업무를 못하고요. 단순한 것만 단순한 업무만 할 건데 이런 거 이거를 보조하는 역할에만 지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없고 또 책에도 없는 얘기긴 한데 많이 쓰는 용어라서 이게 좀 두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이 둘을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고용인.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고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되게 법률 용어이면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뒤에 가면 우리 입문서에도 보면 고용인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고용인은 종업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근데 누구의 종업원이에요? 개공의 종업원이지 뭐. 그쵸? 그래서 자격 있는 종업원은 소공. 자격 없는 종업원은 중개보조.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하나만 더 한다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자가 붙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개공과 그리고 고용인은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 부르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우리 중개사법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네. 그쵸?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런 말 쓰면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지금 용어를 세 번이나 이렇게 이제 2번 보셨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용어가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서 아까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쭉 보면 중개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중개는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그쵸?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뭐를 뭐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률행위고요. 알선한다는 건 사실행위라 그랬죠. 그죠? 행위는 법률행위고 알선은 사실행위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꼭 소유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저당권 같은 이런 담보물권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꼭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건 아니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여기서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취득이 되는 겁니다. 합격만 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이 의뢰라는 거는 매도하고 매수가 다 있으면 쌍방의뢰라고 얘기해요. 근데 난 매도인만 있어. 혹은 매수인만 있어. 그러면 공동중개를 통해서 나는 매도인만 있으면 상대방 개공이 같이 공동중개하는 개공이 매수인이 있으면 서로 공동중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방중개라고 하는데 얘가 또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한쪽의 의뢰만 있어도 괜찮다. 보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보수 이렇게 쭉 빼보니까 영리성이 들어가죠.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때 일회성과 우연성이 있다 이런 말들 반대말인데 이런 게 좀 시험에 잘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개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자? 등록한 자. 이 등록이라고 하는 거, 이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에, 이따가 이제
대장을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등록 대장을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이 등록한 자는 뭣도 말하고 뭣도 말한다 그랬어요. 개인도 있지만 법인인 개공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 이거 놓치면 한 문제 틀릴 수 있어. 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우리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우리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직급이 높은, 제일 높은 뭐 이런 친구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줄여서 사원이라고 얘기하고 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이 중개보조원은 우리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에서 아닌자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업무는 못해요. 중개 업무는 못해요.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할게요.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용인은 누구랑 누구를 합쳐가지고요. 소공과 중개보조원 합쳐서 고용인을 하고 그 다음에 4, 5, 6 요거 합쳐서 4, 5, 6 합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뭐 그런 요거까지 다 알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이제 중개 대상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중개 대상물은 법제 3조에 정하고 있는데 일단 이 중개 대상물 보시기 전에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동산은 동산의 반대말이거든요. 동산의 반대말. 근데 동산의 반대말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동산하고 부동산을 우리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동산은 움직인데 막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부동산은 뭐예요? 그러면 안 움직인대. 뭐 안 움직이는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닌데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부동산의 정의, 동산의 정의는 일단 동산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정의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부동산이라. 그러니까 전체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물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물건. 그러니까 물건에는 두 개가 있는데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라는 얘기야. 이 정의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렇다면 부동산의 정의는 이렇게 내리면 어때요? 동산 이외의 물건. 이렇게 하면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정의할 때 이렇게 내려요. 첫째, 토지와. 두 번째, 정착물.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대상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정의를 알아야 돼.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다음 토지는 뭔데? 토지는 바다 아니면 육지잖아요. 육지 부분을 토지라고 얘기하고 우리 법률 용어로는 최대 만조의선 안쪽의 육지 부분을 토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 정착물과 인공적 정착물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뭐 자연적으로 나무가 이제 생겼다든가 뭐 이런 거, 뭐 자연적으로 뭐 하여튼 산 같은 뭐 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테고, 인공적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뭘 만든 거, 여기에 보면 건축물이 들어가요. 이 건축물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와 건축물 이렇게 내리는 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또 정의해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민법 정의는 토지와 정착물이 민법상의 정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부동산의 정의는 토지와 건축물이 또 정의에 들어갑니다. 구축물은 뭐 예를 들자면 담장 같은 거 그런 거, 도로 뭐 이런 거, 축대, 교량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의 정의는 토지와 정착물을 이야기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중개대상물은 토지가 있고
그리고 건축물, 아까 얘기했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얘 때문에 그 앞에 그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화면을 보여드렸던 건데, 이 정착물은, 이동해체가, 되지 않거나 용이하지 않은 거, 이거를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정자가 바를 정자, 바르게. 착은 붙을 착, 탁 붙은 거예요. 탁. 그래서 바르게 잘 붙어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건축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정착물 중에서 예를 하나만 들어봐라 그러면,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요것만 기억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나무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얘도 이따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로 정하는 게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이 있는데 이 대통령령이 정한다라는 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시행령 제2조. 그래서 뭐를 정하고 있냐면 임목을 정하고 있고요. 임목은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목은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니까 명인 방법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명인 방법을 갖췄지만 여기는 등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소유권만을 표시하는데 얘는 소유권도 표시하지만 뭣도 표시할 수 있냐면 저당을 또 잡을 수 있어요. 담보물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얘도 좀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기된 나무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화면으로, 그림으로 한번 실제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다 이제 그림을 좀 하나 놨어요. 여기 이제 공장이잖아요. 공장. 이거는 자동차, 차량이지. 근데 이게 이 공장이 뭐 가령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량도 있고, 여기는 없지만 선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물건으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묶어놓은 거. 이거를 공장재단이라 그래요. 이렇게. 공장재단에 구성되는 요소들은 뒤에서 다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고, 광업재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석탄 같은 거 지금 캐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도 차량이 있잖아요. 특수 차량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우리 뭐 가령 강원도에 탄자라고 그래가지고요. 강원 탄자라는 회사가 옛날에 있어요. 지금은 있나 모르겠네요. 이런 강원 탄자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이런 회사가 말하면 차량 같은 거 다 묶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광업권,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는 광업권이 이제 필요하죠. 원래 이제 그 광물은 국가 거니까 국가한테 광업권을 받아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 놓으면 이게 한 개의 부동산이 되고 이거를 뭐라 해요? 광업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거, 이거는 이제 뒤에 화면이 좀 흐릿하긴 한데 나무가 이제 뒤에 보이잖아요, 그죠? 나무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소유자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전화번호는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소유자가 뭐 이렇게 뭐 아무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나무 이름이 뭐 소나무 뭐 7개, 뭐 이렇게 소나무에 7종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임대기간 이렇게 붙여놓은 게 뭐냐면 남의 땅인데 나무를 내가 심어놨는데 이 나무가 내 거라고 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편말을 붙여놓는 거. 이걸 명인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랑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랑 별개로 본다는 거예요. 별개. 그래서 나무만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나무도 중개대상물로 본다.
이 나무도 중개대상물로 본다. 이거 중개대상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토지도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만 이 나무가 중개대상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임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임목 등기한 거. 임목 등기한 거를 임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등기가 돼야 돼. 여기 보면 뭐 잣나무, 밤나무,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놓잖아요. 여기 뭐 2000주 뭐 이런 거는 2000구루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 여기 이제 양평에 어디 사시는 이 대백 씨가 이거를 등기해놨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등기되어진 건 임목, 이거는 명인방법. 차이점이 뭐라고요? 여기는 여기 이제 임목 등기가 되었으니까 여기는 저당을 잡을 수 있고,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 소유권만 나타내니까 여기다가는 이 나무에다가는 저당권을 못 잡는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요 화면은 이제 아까 공장재단 구성 요소, 아까 제가 차량만 말씀드렸는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그 다음에 뭐 건물, 아까 그 다음에 뭐 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지적재산권, 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거 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죄 묶어가지고 하나의 물건으로 묶어 놓는 거. 이걸 공장 재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묶어 놓은 거는 분리시키는 게 안 돼요. 분리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체로 거래가 돼. 일체. 이거 하나로. 이거 자체가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니까 개수가 한 개의 물건이니까 거래할 때는 한 개로 거래를 해야 되죠. 그죠? 물론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핵심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핵심 정리.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어떤 게 이제 필요하냐면, 첫째, 법령상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말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규정. 규정 없는 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선박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선박. 선박은 공장재단이랑 광업재단에 묶여 있으면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선박은 선박만 따로 이렇게 선박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배 이런 거,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이거는 규정이 없어서 안 돼. 다시 선박이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묶여 있으면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선박 하나만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왜? 규정 없어서. 두 번째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뭐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리면, 국유, 나라의 재산, 이런 것 중에 소위 이제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뭐 청와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와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팔거든, 국가가.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 개입 여지가 있어야 된다. 이 개입. 그러니까 뭐 예컨대 상속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속. 누구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셔서 그 자식들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는 상속이라는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상속되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겠냐, 그런 건 여지가 없잖아. 그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 매매하는 과정이 아니면.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매매라는 과정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개입이 안 되니까 상속에는 중개가 안 되는 거죠. 매매는 되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핵심 정리해서 중개대상물이 되게 한 요건 3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에 대한 부분, 이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